일단은 코로나 관련돼서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고객의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저희 가인즈 캠퍼스도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1월 달에. 5월에 우리가 브랜드 컨퍼런스를 하고 가을에 경영계획 컨퍼런스를 하는데 통상 300명 혹은 500명, 많을 때는 1000명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조차도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100명 가까운 회원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디지털로 지금 보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올려드리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원들이랑 공유하는 그런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 공간에 오지 않아도 그 회비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른바 이것을 저물어가는 광장의 시대가 되었다. 라운지는 사라지고 살롱이 늘어나고 있다. 살롱들의 낮은 연결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인류의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트로카테로 광장, 파리의 에펠탑 앞 광장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존심, 명동거리가 지금 이 날짜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비슷한 형국입니다. 광장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인류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고 이제 소비자로서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반격을 하고 이제 정신 차렸어요. 막 포탄 떨어졌는데 참호 속에 들어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포탄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닐슨 보고서입니다만 코로나의 습격, 소비자의 반격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 이야기인데 이 내용들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미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스스로도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습격, 우리의 반격이 가능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 말씀 때문에 이 슬라이드 가져왔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회사가, 우리 지역이 혹은 우리 어떤 팀이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도 아니고요. 대기업의 공격도 아니고 자금의 습격도 아니고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죠. 그런데 반격이 필요한 타임이라고 얘기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어렵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격도 새로운 방식의 반격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 반격이 뭐냐면 트리거예요. 첫 번째, 홈코노미 반격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동하거나 광장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특별히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비즈니스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느 좁은 공간에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살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식당의 매출은 떨어지지만 카페 매출은 올라가는 이유가 도서관 문 닫아서 그렇고 학교 문 닫아서 그렇다. 그러면 자기 집에 가지고 왜 카페를 갑니까? 근데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개인적 공간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페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종의 살롱으로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홈코노미가 증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 뭐 하냐? 집에서 할 만한 일들을 다 카페에서 해요. 왜냐? 홈코노미의 개념이 그야말로 하우스 홈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택트, 이 말은 미국 사람들한테 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콩글리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택트 하겠습니다. 그냥 언컨택트.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줄어들지만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피부를 강화시켜주는 화장품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언택트로의 변환입니다. 이런 게 반격입니다. 자, 소비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공급자 관점에서는요,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뭐가 바뀌었는가? 전체 큰 그림 관점에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래에셋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가 GVC 다변화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한국이 코로나가 회복돼도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코로나가 회복 안 되면 고무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고무는 어디서 생산할 거냐? 어디서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삼성전자가 하노이에 전세기 내가지고 100명 기술자 들어가고 한 달 전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특별 계약 맺어가지고 시안 지역에 삼성전자 엔지니어들 부장급 100명 또 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공장이 멈춰버리면, 밸류체인이 끊어져 버리면 회복돼도 한참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거 끊기면은 신제품 개발하는 게 끊겨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신제품 출시 일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하노이 지역의 공장 마찬가지고 시안 지역의 공장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GVC가 깨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요. 공급망으로서 깨지기도 하고 소비의 대상지로서도 깨집니다. 아니, 말레이시아에 텔레비전 갖다 팔아야 되는데 고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자국 생산이 됩니다. 자국 생산, 자국 소비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요즘 나오는 표현들이 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조금 연구하실 필요 있습니다. 기업 전반의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이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였다면 아주 빠르게 온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로 사업 구조가 재편됩니다. 영업부, 지금 뭐 현실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대면 영업, 이른바 DID 아시죠? 맨땅 DID도 있어요. 그런 영업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대신 그걸 누가 대체합니까? 웹디자이너, 영업 담당자 안 뽑고 웹디자이너 뽑고 인바운드 CS 담당자 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올리는 그 담당자 그 뽑고 그렇게 바뀌잖아요. 과장급 영업 DID 영업할 수 있는 가방 들고 다니는 과장급 사원, 차 주고 기름값 주고 판관비까지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카드 줘가지고 밤에 결제까지 하게 해주는 그 과장급 사원 한 명의 연봉과 판관비 비용이면 웹디자이너 한 명, 전화 받는 CS 상담원 한 명, 2명 뽑죠. 그래 안 그래요? 요 변화 아직 감이 없으시면 지금 느린 겁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변화가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에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고부가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속도가 붙었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 가속 페달을 밟게 되고 게다가 브레이크까지 파열된 언덕을 내려가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 분야에서 급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까 전화성 대표도 얘기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견되고 중간에서 마진을 획득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바로 정보가 소통되는 구조가 지금 구현됐습니다. 게다가 비교까지 다 가능해져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그렇죠. O2O 플랫폼들이 다 그렇게 돼요. O2, O2예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쪽으로 이동해 갔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이익을 내는 구조가 수익 구조가 중간 마진을 먹는 구조였다.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수익을 내는 구조가 누군가의 일을 대행해주는 인건비 베이스의 사업이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지털 가속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디지털 가속화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투자가 길게 투자하고 멀리 회수하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길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1억, 2억 투자하기 어렵고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서 만들죠. 근데 그 기술의 차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배민이 만든 어플하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든 어플하고 어디에서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많이 들어간 인터페이스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빨리 바뀌고 서버도 충분하고 이런 데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많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얼마나 작은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 측면에서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글로벌 밸류체인이 지금 끊어져 버렸다는 것, 공급망도 파괴되고 소비망도 파괴돼 버렸다는 것.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과 소비를 찾아내야 된다는 문제. 두 번째, 구조조정이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도 지금 뭐 안 한다 그러고 그렇죠. 세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원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입니다. 좋아요. 인도 출신의 CEO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최근 2년의 변화는 지난 20년의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져 왔던 그 속도가 2달 만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공연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마트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이마트가 뭘 시작했냐면 공산품 놔두는 거 점점점 빼고 뭘 갖다 놓냐면 스타트업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줘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주로 신선식품들, 당일날 올라온 제품들 있죠. 그로서리들. 델리에서 가져가서 그날 먹을 수 있는 HMR이라고 아까 표현이 자꾸 나왔는데 그런 제품들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 쿠팡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요. 비경쟁 요소로 마트도 옮겨져 가죠.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고 만져보는 공간으로 이동해 가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 완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뭘 하냐면 집주인들이 자기 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이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 오니까요. 그래서 오지 않아도 홍대를 오면 홍대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어요. 영상 찍어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커머스로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회사에서 에어컨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나오죠? 안 나옵니까? 구글 다니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구글은 이미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선언을 했고 에어컨이 있는 집에도 에어컨하고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그 노트 있죠? 기기, 그 다음에 화상 카메라 요거 있죠? 요거를 각 개인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미 전 직원에게 원하는 거 클릭하게 해서요. 그리고 재택근무하게 해요. 머지않아서 월급에 재택근무 수당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출근할 거예요? 집에서 할 거예요? 출근하면 사무실을 제공하고 출근 안 하면 재택근무 수당을 매달 10만 원, 20만 원. 이 패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정의도 달라져 있어요. 이게 지금 바뀐 아주 큰 변화입니다. 제프 베조스 멋있는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 묻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라.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